얘들아,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전범위 다 나가는 거 아니라 특정 범위만 나가는 겁니다. 전범위 다 4주 동안 나가지는 못해서 조금 어렵고 낯선 내용들 위주로 4주 특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오늘 3주차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특강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맨 앞부터 다시 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LC회로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50페이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소자에는 우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저항 있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회로 배웠던 게 인덕터, 그리고 여러분 물리학에서 배웠던 게 축전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49페이지, 5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명칭을 짓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항을 R, 축전기는 C, 그 다음에 인덕터, 코일입니다. 결국에 인덕터를 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축전기랑 그 다음 인덕터를 연결해 놓은 회로를 RLC 회로 또는 인덕터랑 축전기를 연결해 놓은 회로를 LC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전기랑 인덕터도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교류 전원을 걸어 주었을 때, 즉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뀔 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인덕터와 축전기의 저항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전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축전기는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전기는 축전기를 교류회로에 연결을 하였을 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얘들아,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축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란 말이야. 그래서 축전기, 교류 전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하는 과정 동안에 살펴보는 건데,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축전기에서는 전하를 저장했다가, 즉 충전을 했다가 다시 전하를 방출하는 방전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날 건데, 진동수가 크다면 충전을 얼마 못해, 방전을 얼마 못해. 이해되겠습니까? 충전하고 다시 방전을 할 건데 이때 이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게 헷갈리다면 여러분 인덕터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진동수에 따른 저항 역할을 볼 거야. 인덕터도 교류 전원에 연결해서 진동수에 따른 인덕터의 저항 역할을 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덕턴스는 우리가 자체 유도 계수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그 변화를 감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전류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빨리빨리 변한다라는 이야기고,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때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자체 유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변화를 항상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로도 나타냈을 때 인덕터는 이렇게 코일처럼 그려줍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 전류가 번갈아 가면서 흐를 건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빠르게 변화한다면 전류의 변화가 큰 거고 자기 선풍의 변화가 큰 거고 그럼 그로 인해서 유도기 전력 커진다고 자체 유도기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축전기나 인덕터 하나씩만 달아놨을 때는 각각 진동수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같이 연결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자가 RLC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왼쪽 맨 아래 보시면 RLC 회로와 공명진동수 나옵니다. RLC 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RLC 회로는 말 그대로 저항, 인덕터, 축전기를 연결해 놓은 교류 전원 장치이다, 교류 회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과 인덕터와 코일이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다시 보자 얘들아. 교류 전원에 축전기를 연결하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역할이 커진다 그랬지. 그럼 전류의 세기는 약해질 거야. 다시 한 번 더. 인덕터에 연결을 한다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전류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나 혹시 방금 반대로 이야기했니?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 역할 작아지고 전류의 색이 커질 거고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 역할 커질 거고 전류의 색이 작아질 거야. 그러면 이때 인덕터랑 축전기를 동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고 이 답이 공명진동수입니다. 인덕터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인덕터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약해질 거라고 그 다음 축전기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강해질 거야.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언제 제일 세니? 라고 물어보는 게 공명진동수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해서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공명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명진동수는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 F0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서 물리를 전공한다면 대학 물리학 또는 일반 물리학 배운다면 얘를 증명을 할 건데 학교에서 내신쌤이 혹시라도 증명한다면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명진동수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였지요. C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의미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값에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 얘들아 지금 새로 보이는 공식들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이 공식들 다 외워줄 겁니다. 나오는 대로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안 외워도 되는 것 또는 증명하는 것들은 안 외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외에는 조금 외워줄게요. 그래서 이 식 또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명진동수일 때 공명진동수일 때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고 공명진동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 보시면 진동수에 따른 전류의 색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명진동수일 때, 즉 F0일 때 전류의 값이 최대값이고 이 값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더라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될까요? 공식 외워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 이 소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2페이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전원 공급 장치와 페라이트 코어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인덕터는 얘들아 인덕터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축전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전기는 전압의 변화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야. 인덕터는 머릿속에 계속 넣어줘야 돼. 자체 유도 계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인덕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코일이란 말이야. 그럼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다시 이 코일을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 그럼 전류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전자기 유도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전자기 유도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야.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한다. 그럼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회로 안에서 컴퓨터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인덕터와 축전기는 각각 인덕터는 전류의 세기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요. 전류 변화를 억제하고요. 축전기는 전압 변화를 억제합니다. 그럼 이 전류 변화를 억제하고 전압 변화를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기 제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쓰는 전기 제품들은 다 직류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직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류가 조금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라디오파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요새는 라디오 잘 안 듣기는 하는데 라디오에서 보시면 뭐 몇 헤르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들어본 적 있니? 108 헤르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MBC, SBS 해가지고 몇 헤르츠를 맞추면 그 해당 전파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 해당 전파가 들어오는 이유가 얘들아 이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야. 특정 진동수를 맞췄을 때 전류가 세게 흐르면서 그 진동수를 내가 받아들인다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전파 수실은 RLC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이용한 것이다.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앰프의 사운드 필터인데요. 앰프의 사운드 필터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어.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음을 조절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고음을 조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냥 소리의 세기만 조절하는데 조금 음악하는 전문적인 그 장비들에서는 고음을 조절하고 저음을 조절한단 말이야. 고음을 더 강하게, 저음을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손댄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륨 다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음을 조절하는 것을 베이스 다이얼, 고음을 조절하는 것을 트래블 다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볼륨 다이얼인데 소리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전류 세기입니다.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가 크다 작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것이 볼륨을 조절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저음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베이스 다이얼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저음, 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내가 똑같은 세기의 소리로 말을 하더라도 낮은 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 높은 소리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진동수에 의해서 저음, 고음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저음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야. 고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베이스 다이얼에서는 저음을 크게 하는 거야. 즉, 낮은 진동수를 크게 하는 거야. 낮은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가 낮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것은 인덕터였습니까? 축전기였습니까? 다시 진동수가 작을 때 얘들아 진동수가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작은 것은 인덕터였어? 축전기였어? 인덕터였잖아,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항의 역할이 작아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인덕터. 얘들아,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아니면 너네 머릿속에 자꾸 꼬인단 말이야. 인덕터라고 하는 건 코일이란 말이야. 코일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유도 전류는 원래 전류를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전류가 증가하면 감소시키려고 할 거고 감소하면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게 인덕터라고 코일이라고 됐니, 얘들아? 그럼 전류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얘들아.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들아.
교류 전원에서 시간에 따라서 전압 또는 전류의 세기가 변할 거잖아. 진동수가 작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얘들아. 진동수가 클수록 이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날 거고, 유도 전류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유도기 전력이 더 많이 흐를 거잖아. 근데 이 유도 전류, 유도기 전력은 원래 전류를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잖아, 얘들아. 유도 전류, 유도기 전력,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잖아.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그 자기 선속을 만드는 전류를 방해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시 얘들아, 인덕터는 이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여러분이 직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알아야 돼.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크다는 거야. 교류 전원에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크다는 거야. 그럼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많이 발생할 거고,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 이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원래 흐르는 전류를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다시.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항의 역할이 작은 것은 인덕터라고 축전기라고? 말해주세요, 얘들아. 틀려도 돼. 맞췄으면 좋겠지만. 다시.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항 역할이 작다. 인덕터야? 축전기야? 인덕터. 얘들아, 인덕터야. 다시.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 역할이 큰 건 뭐라고? 인덕터. 이걸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걸 기준으로. 다시 진동수가 클수록, 변화가 클수록 저항 역할이 큰 거, 축전기, 인덕터. 이거 기준으로 기억해주면 돼. 그러면 변화가 클수록 인덕터의 저항 역할이 크다고, 변화가 작을수록 인덕터의 저항 역할이 작다고. 그럼 다시 변화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작아진다고. 변화가 작을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커진다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변화가 작을 때, 즉 진동수가 작을 때, 즉 저음일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저음을 조절하는 거, 베이스를 조절하는 것은 인덕터. 인덕터가 저항 역할을 하면서 이 베이스의 크기를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음을 조절하는 것을 트래블 다이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트래블 다이얼의 경우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진동수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인덕터의 저항값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 인덕터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베이스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야. 다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축전기의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음은 축전기랑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얘들아, 이 해당 단어 계속 헷갈리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 계속 이야기하지만 변화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인덕터의 저항 역할 커진다. 이거 하나 기준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지그재그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 조금 더 풀다 보면, 우리 한 바퀴 더 돌리다 보면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대답 나올 건데, 지금은 얘들아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은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좋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53페이지 다이오드까지만 하자, 얘들아. 다이오드는 우리 다 알잖아, 얘들아. 다이오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다이오드는 반도체 두 개를 접합하여 놓은 전기 회로 소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PN 접합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다이오드의 역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었지요. 다시 한 번 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다이오드였습니다. 다이오드.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문제 바로 직전 시험에 풀었었거든, 얘들아. 다이오드 문제 바로 직전 시험에 풀었는데, 다이오드가 하나 있을 때랑 다이오드가 4개 이상 연결되어 있을 때랑 형태가 조금 달랐단 말이야. 둘 다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다이오드가 한 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에서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이 세모가 P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지요. 짝대기가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지요. 자, 그래서 이때 교류 전원 장치에서는 당연히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또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세기가 변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될까요? 그런데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신호는 한쪽 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반대 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시계 방향, 시간이 지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잖아.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걸 플러스를 시계로 두셔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시계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흘렀을 때 P형에서 N형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이때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 겁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린 겁니까? 순방향이죠.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입력한 그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지요. 그럼 이때는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역방향이죠.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초록색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는 흐르지 않는다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파란색일 때 전류 흐르고요. 초록색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준다. 직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의 의미를 갖는 거야. 흘렀다, 안 흘렀다 하긴 하지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보시면 교류가 이렇게 입력됐는데 그 중에 절반만 나왔지요. 절반만 나왔을 때 우리가 반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파. 이때를 반파 정류회로라고 이야기해. 절반만 나왔어요. 그럼 반파가 있으면 전부 다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전파라고 하거든요. 이 전파 과정은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오드가 4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이제 그림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4개가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잘 봐줄게요. 마찬가지로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전류 전압의 세기가 변하는 전원 장치입니다. 그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먼저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부터 보겠습니다.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할게요. 다이오드 4개는 A, B, C, D라고 편의상 명칭을 좀 짓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 갈림길이 도착합니다. 이 갈림길을 분기점이라고 우리 표현했어요. 분기점. 자, 그럼 이 분기점에서 A 방향으로 전류 흐릅니까? 못 흐릅니까? 못 흐르지요. B 방향으로는 C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흘러요. 그래서 파란색과 같이 전류가 흘렀을 때는 C를 향해 흘러갑니다. 자, 그럼 다시 분기점 나옵니다. 그럼 이때 저항을 향해서는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거죠. 저항은 정류작용하지 않습니다. 정류작용을 하는 것은 다이오드만. 그러면 이때 저항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D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요. D는 역방향 전압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D 안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분기점 도착하는데 얘들아, 이 분기점에서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A로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A로 흐르게 되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전위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를 지나고요. B 지난 뒤에 D도 마찬가지로 못 흘러가겠지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때 C와 B에 전류가 흘렀구나. C와 B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고 A와 D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다가 마찬가지로 분기점 만납니다. 그럼 이 분기점에서는 B 쪽으로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D로는 흘러요, 못 흘러요? 흘러요. 그럼 D 지나가게 됩니다. D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분기점 도착했는데 저항은 무조건 전류 흐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이오드 C에는 전류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흐른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분기점 도착해서 이때도 B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A에 전류 흐르고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저항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를 출력을 관찰을 해보면 시계 방향일 때랑 반시계 방향, 즉 초록색일 때랑 파란색일 때 둘 다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파란색일 때 전류 흘렀어요. 초록색일 때도 전류 흘렀어요. 파란색일 때 전류 흘렀어요. 초록색일 때 전류 흘렀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와 같이 정류작용을 할 때는 전파 정류라고 이야기한다고. 여기서는 절반만, 여기서는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정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4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 지금 너네 그림 보시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축전기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하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 즉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모일 때는 충전을 하고 전하가 줄어들 때는 방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가 모일 때 이때는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 전하가 빠져나갈 때는 방전을 하면서 이 전류의 세기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라는 게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와 축전기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교류 전원장치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거의 일정한 직류 전원장치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가 트랜지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어디서 하는 거야? 잠시? 교실인가? 올림픽 그 체조부 네, 크게 안 서정 빨리 와. 얘들아, 트랜지스터 볼게요.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눈 뜨셔야 되는데 헷갈리는데 어려운데. 아, 눈 떠야 되는데 눈 떠야 되는데. 자, 얘들아, 다이오드가 반도체 몇 개 연결한 거 같지? 2개. 트랜지스터 몇 개 연결할게? 3개.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역할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 트랜지스터는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증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 2가지 합니다. 자, 먼저 증폭 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호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크게 한다. 그게 증폭인 거야.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는 건 온, 오프의 기능을 가지는 거야. 껐다 켰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위칭 작용입니다. 자, 그럼 다이오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라면 트랜지스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불순물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세 개를 붙여놓을 때 PNP로 붙이거나 NPN으로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PNP 또는 NPN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PNP 트랜지스터 또는 NPN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명칭을 따로 짓지는 않았는데요. 트랜지스터에서는 각 부분의 명칭을 우리가 따로 지어줍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조를 그려보시면 먼저 PNP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더라. 두 개는 두껍게, 나머지 하나는 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PNP라고 했을 때 각 부분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볼 거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리고 다이오드는 다리가 두 개 있었잖아.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세 개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세 개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도에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방향으로 순방향이지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려주었을 때 이미터에서 베이스 방향으로 순방향이니까 화살표를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화살표 그려주면 PNP 트랜지스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같은 원리로 N 트랜지스터도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NPN 트랜지스터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N형, P형, N형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회로도에서 똑같이 그림 그려줄 건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있을 때 이때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게 아니라 베이스에서 이미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NPN 트랜지스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오드에서는 우리가 아까 순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랜지스터에서는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두 곳에 걸어 주어야 됩니다. 전압을 두 곳에 걸어 주어야 되는데 볼게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 줄게요. 그럼 여기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이미터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극, 베이스에 가까운 쪽에 플러스 극 전압 걸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서 전류 흐를 거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일 거고 전하 나르게 기억날까요, 얘들아? N형 반도체의 전하 나르게는 누구였지요? N형 반도체의 전하 나르게? 자유전자였지요. P형 반도체의 전하 나르게? 양봉이었지요. 그럼 이와 같이 전원을 연결했을 때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각각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전하 나르게가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이동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컬렉터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NPN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이 끝에 전압을 걸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전압을 걸어주면 얘들아 이와 같이 전압을 걸어주면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는 순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얘들아 긴짝대기가 무슨 극이지? 플러스 극이지? 그러면 이때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는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이야. 그 다음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순방향이야. 그럼 여기만 순방향인 거야, 얘들아. 여기만 순방향이고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이때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얘들아.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들 사이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었을 때 이들 사이에는 순방향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역방향이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둘을 동시에 연결을 해줘야 돼.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고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면서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활용을 할 겁니다. 얘네 다리 3개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다리 3개에다가 전압을 이와 같이 걸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증폭작용부터 볼 건데 N형, P형, N형 뭐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재랑 똑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라고 생각을 해보자. 반대편.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그럼 우리가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 걸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들 사이에 순방향 전압 걸어줄 거고요. 그 다음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 걸어주지요. 얘도 똑같이 그려야겠다. 우리 이렇게 전압 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 걸어주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압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건 기호라서 얘들아 우리 조금 약속할게요.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C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전압을 걸어줄 때는 어떻게 걸어줘야 되냐면 VB의 크기보다 VC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걸어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전압 걸어주고요. 그 다음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 전압 걸어줍니다.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훨씬 큰 전압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만 전압을 걸어준다면 여기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고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때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여기서 IC 컬렉터에 흘러가는 전류를 IC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를 IB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미터에서 나오는 전류를 IE 요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전류의 세기는 다 달라집니다.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달라지는데 이때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서 흘러들어온 전류랑 컬렉터에서 흘러들어온 전류의 합이랑 같겠지요.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 그림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류 흘러갈 거고 이렇게 전류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미터의 전류는 베이스의 전류랑 컬렉터의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될까? 근데 우리가 베이스를 매우 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운데 만드는 베이스는 매우 얇게 만드니까 당연히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전하의 양도 매우 적겠지요. 그럼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전하의 양이 매우 적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베이스의 전류랑 컬렉터의 전류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 컬렉터의 전류가 베이스의 전류보다 훨씬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컬렉터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었다. 증폭작용을 한다가 결론입니다, 얘들아.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증폭작용을 하는데 증폭작용은 전류의 신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증폭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베이스를 매우 얇게 만듭니다. 그럼 여긴 전하 나르게도 적게 들어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때는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고요.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전압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만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매우 약했어. 왜냐면 여기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류도 같이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전류가 안 흐른다면 여기도 거의 흐를 수 없겠지만 여기에 전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류도 잘 흘러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야, 얘들아.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때 베이스에는 매우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고 컬렉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증폭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약한 전류를 흘렀더니 컬렉터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었네. 증폭작용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트랜지스터는 PNP 또는 NP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NP 또는 NPN.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NPN으로 나타냈지만 PNP로 연결한다면 전류의 방향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전압도 반대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끼워 주시면. 그래서 이때 NPN 또는 PNP에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이스는 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때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고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원래 이미터랑 컬렉터 사이에만 전압을 걸어준다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았을 텐데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면서 여기 전류를 조금만 흘려주었더니 얘가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얘 없으면 얘는 전류 거의 안 흘러. 근데 얘가 흘렀더니 얘가 전류 많이 흐르네. 그래서 증폭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베이스에 약한 전류를 흘렸더니 컬렉터에 많은 전류가 흘렀다. 이것을 우리가 증폭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방금 이야기한 증폭작용뿐만 아니라 스위칭 작용도 하는데 스위칭 작용은 껐다 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껐다 켰다를 이야기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뒷장 넘어가셔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위치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쓰는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는 거고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원이 끊기게 되는 거야. 회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트랜지스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이스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는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에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약해서 전압이 약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충분히 흐르지 않게 되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그럼 이 상태를 오프 상태, 차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야. 반면에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 충분히 큰 거야. 그래서 베이스에 전류가 흐른 거야. 그럼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스위치가 닫힌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증폭작용은 스위치가 닫힌 상태라는 가정하에 가는 거야.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는 베이스에 약한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라는 게 증폭작용인 거야. 근데 만일 내가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약한 전압을 걸어줬어.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매우 약하다는 거야.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충분한 전압을 걸어주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광전효과 할 때 문턱 진동수 개념이랑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 크다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랑 논리 신호에 대해서 논리회로 이야기할 건데, 얘들아, 디지털 신호는 그거야. 여러분이 컴퓨터, 핸드폰 쓰는 건 전부 다 디지털 신호거든. 01010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통합과학 때 한번 다룬 적 있지요. 디지털 신호랑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고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다. 디지털 신호는 0과 1,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잡음이 강하다. 복제나 전송 시 정보 손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 기준치 이하다. 즉 오프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고 1이다 전압이 기준치 이상이다 스위치 닫힌 온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회로에서는 우리가 참 거짓을 다루는 게 논리회로란 말이야.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참 거짓 만들 수 있고 and나 or이나 not이나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관련 문제도 안 푸셔도 됩니다. 논리회로는 빼고 푸실게요. 그 다음 56페이지 집적회로. 얘들아 집적회로는 우리가 매우 작게 만든 것을 뭐 있어? 모깅. 지금 집적회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반도체라든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축전기 이런 것들을 작은 반도체 기판에다가 집적하여 만들 소자를 집적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또는 논리회로를 조합하여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계산하는 것,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같은 것들이 있다. 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LC회로에서 인덕터의 역할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교류회로에서 진동수가 크면 인덕터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 작아진다? 다시 교류회로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인덕터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 그치? 진동수가 크면 변화가 큰 거니까 인덕터의 저항 역할 커지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진동수가 작을수록 인덕터의 저항 역할 작아진다. 진동수가 작을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축전기는 이때 진동수가 작으면 천천히 바뀌잖아.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충전을 이미 다 해놨단 말이야. 천천히 바뀌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는 동안 충전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방전할 차례이기 때문에 방해한다라고 개념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C회로 이야기했고요. RLC회로에서는 공명진동수 이야기했습니다. 공명진동수 공식을 외울 거라 그랬어요. 얘들아, 공명진동수 F0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2파이 루트 LC 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랑 전기 용량에 따라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진동수가 정해지는 거야. 공명진동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명진동수 이용해서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를 풀까요? 하나만 풀까요? 63페이지 5번 문제 풀겠습니다. 63페이지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얘들아 몇 번? 3번 나왔나요? 자, 얘들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봤던 NPN 트랜지스터 나타낸 것이고요. NPN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분방향 전압 걸어주게끔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이미터 컬렉터 사이에 전압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전압을 연결했을 때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베이스의 전류와 컬렉터의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단자 A의 전압과 단자 C의 전압 물어보는데 여기 양단의 전압, 여기 양단의 전압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 얘 지워버리고요. 얘 지워버리고요. 여기 A, B, 여기 C, D라고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A에도 플러스 전압, C에도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전류의 색이 당연히 컬렉터가 베이스보다 더 크지요. 이를 우리가 증폭작용이라고 합니다. 베이스에 매우 약한 전류를 흘렸을 때 컬렉터에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를 증폭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오셔서 빛의 간섭과 회절. 얘들아, 간섭, 회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기억날까요? 네. 그럼 했던 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빛의 간섭이 일어날 때는 중첩의 원리랑 독립성의 원리 두 가지 따르면서 빛이 합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섭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요. 무슨 간섭과 무슨 간섭?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두 가지 있었습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두 가지 있었는데 보강 간섭은 말 그대로 위상이 진폭이 커지는 거 작아지는 것 커지는 것. 상쇄 간섭은 진폭이 작아지는 것. 다시 한 번 더. 보강 간섭은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 돼?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돼?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 되고요. 상쇄 간섭은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 돼?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돼?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까요?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모두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위치였습니다. 이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은 시간에는 무관합니다. 시간과 무관합니다.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0초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있어. 그럼 거기는 1초도, 2초도, 3초도, 4초도, 한 주기 뒤도 반 주기 뒤도 계속 무슨 간섭만 일어난다고? 보강 간섭만 일어나. 상쇄 간섭도 마찬가지야. 어떤 지점이 지금 봤는데 상쇄 간섭이야. 그럼 반 주기 뒤에도 1주기 뒤에도 0.25 주기에도 계속 상쇄 간섭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위치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시간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가정을 할게요, 얘들아. 두 파원이 같은 위상일 때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건 델타, 얘들아, 델타 무엇을 의미했지요? 경로 차를 의미했지요. 파원으로부터 내가 측정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경로의 차이.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다, 짝수배다? 짝수배였지요. 두 파원이 동일 위상이라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났지요. 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파장의
홀수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할 때 가정이었습니다. 파원의 위상이 반대라면 반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두 파원 S1과 S2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내가 임의의 지점 P점에서 보강인지 상쇄인지 볼 거야. S1과 S2는 같은 위상이야. S1에서 P점까지는 4람다고요. S2에서 P점까지는 5람다입니다. 그럼 이때 경로차는 람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강 간섭. 왜냐하면 S1과 S2는 같은 위상이라면 그럼 마루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S1이 P점에 만드는 위상은 마루일 거고 S2가 P점에 만드는 위상도 마루일 거고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같은 위상으로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만약에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라는 지점도 살펴본다면 Q점에서는 S1으로부터 4람다 차이 나고요. S2로부터는 3.5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S1은 Q점에 마루 만들 거고 S2는 Q점에 골을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반주기가 지난 뒤에 생각해보자. 반주기가 지난 뒤에 P점은 다시 골과 골이 만났겠지. 여전히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야. 반주기가 지난 뒤에 Q점에 골과 마루가 만나겠지. 여전히 상쇄 간섭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주기가 지나든 한주기가 지나든 1.5, 2주기 다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은 계속 보강, 상쇄 간섭은 계속 상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물리학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중슬릿도 다루긴 다뤘는데 기억날까? 이중슬릿 0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0이라는 아저씨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아저씨가 담배깡이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 다시 같은 위상으로 이중슬릿에 도달하도록 하여서 간섭 실험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볼게요. 슬릿이 2개 있어서 이중 슬릿입니다. 자, 여기서 빛을 쏘는 거야, 얘들아. 빛을 쏘는데 이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뭐냐면 빛이 통과해서 전부 다 같은 위상으로 걸러지는 거야. 그러면 같은 위상에서 파원에서 같은 위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중 슬릿 지나게 됩니다. S1, S2 지나게 되는 거고 S1과 S2를 각각 같은 위상으로 지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미 일정 지점에 떨어진 지점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 둡니다. 그럼 이 스크린에서 측정을 하는 거야. S1에서 온 빛과 S2에서 온 빛이 보강 간섭을 하는지 상쇄 간섭을 하는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빛이잖아. 그럼 빛이 보강 간섭을 한다면 어떤 무늬를 만들 거야? 빛과 빛이 같은 위상으로 만났어. 밝은 무늬를 만들 거야. 상쇄 간섭했다면 무슨 무늬 만들 거야? 어두운 무늬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스크린의 위치에 따라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 무늬는 스크린의 중심, 당연히 밝은 무늬여야겠지 얘들아. 스크린의 정 가운데 우리가 보통 5점이라고 둡니다. 스크린의 정 가운데는 S1과 S2가 각각 경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경로차가 0일 거지요. S1에서 온 빛과 S2에서 온 빛은 모두 경로차 0 될 겁니다. 그러면 보강 간섭 일어날 거다. 그리고 임의의 지점 P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게 얘들아 반파장의 짝수배인 거야.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다시 보강 간섭 일어날 거고 밝은 무늬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 일어나더라, 어두운 무늬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얘들아. 지난번에 계산하긴 했는데 계산을 할게요. 둘 사이에 떨어진 슬릿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D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까지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가정합니다. 스크린까지 떨어진 거리가 슬릿 사이의 간격보다 매우 큽니다, 얘들아. 얘네는 진짜 면도칼 두 개를 겹쳐놓고 싹 하고 긁은 정도거든. 우리가 눈으로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까워. 근데 스크린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스크린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가정하에 가셔야 됩니다. 가정하에. 자, 그러면 내가 임의의 지점에서 경로차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임의의 지점에서 경로차를 찾아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기억날까?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이때 경로차 델타는 어떻게 표현했었지요? D, 사인, 세타, D. 안 나네요. 자, 다시 합시다. 볼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려고 그랬어.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S1과 P, S2와 P 두 광선은 거의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거의 평행하다. 그럼 이들 사이의 경로 차이는 얼만큼 나는 거냐면 S1에서 지금 S2P 선 사이에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그럼 수선의 발 이만큼 내려줄 거야. 그럼 경로차가 얼만큼 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이 길이가 경로차 델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둘 겁니다. 해당 지점의 각도를 세타라고 두게 되면 이때 이 델타와 D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90도니까. 그럼 델타의 크기는 D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타 값은 이 지점까지의 세타 값과도 동일합니다. 이건 따로 증명은 안 할게, 얘들아. 정 궁금하면 수학쌤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여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여기랑 똑같이 세타 값인 거야. 그런데 지금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다 그랬잖아. 그럼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 세타 값도 되게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얘가 거의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타 값이 여기서 중앙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세타 값이 되게 작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세타 값이 매우 작을 때 사인 세타 값과 탄젠트 세타 값은 근사가 가능하지요. 모르시나요?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너네가 실제로 삼각형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게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값이랑 탄젠트 세타 값이랑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타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세타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D 사인 세타는 D 탄젠트 세타로 근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분의 그 다음에 스크린의 중심에서 P점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거야. 여기 기호들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지금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스크린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측정하려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이 값은 다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L분의 X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자, 이게 경로차입니다, 얘들아. 경로차.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이 경로차는 지점마다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심일 때는 X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서 경로차가 반파장, 2분의 1파장, 1파장, 2분의 3파장, 2파장, 2분의 5파장, 3파장 이렇게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궁금해할 거냐면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의 간격, 즉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1이라고 둘게.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2라고 둘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첫 번째 밝은 무늬
까지 나타내 보시면 델타 1은 D 곱하기 L분의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첫 번째 밝은 무늬, 원점으로부터 떨어져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는 얼마여야 돼? 1람다여야겠지. 맞습니까? 첫 번째 밝은 무늬, 첫 번째 보강간섭은.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도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2라고 표현해보자.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까지 경로차는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돼, 얘들아? 2람다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맞아? 한 번만 더.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까지 D 곱하기 L분의 X3로 나타낸다고. 그러면 이때 경로차가 얼마여야 돼? 3람다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경로차가 점점 커질 거잖아. 그럼 경로차가 0.5람다, 1람다, 1.5람다, 2람다, 2.5람다, 3람다, 3.5람다, 4람다 이렇게 반복될 건데 우리 밝은 무늬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밝은 무늬는 1람다, 두 번째 밝은 무늬 2람다, 세 번째 밝은 무늬 3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고요. 될까? 자, 그럼 나는 지금 뭘 궁금해했냐면 얘들아 X1과 X2 사이의 간격을 궁금해했단 말이야. 될까?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그럼 첫 번째 밝은 무늬 X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분의 L람다. 될까?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 X2는 얼마야? D분의 2L람다. 세 번째 밝은 무늬 X3까지의 거리는 D분의 3L 람다라는 거야. 다시 얘들아, 그럼 스크린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 여기 빼고 원점 빼고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떨어진 게 X1이라고 이만큼이 D분의 L람다라고요. 다시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이 X2라고요. 이만큼이 D분의 2L람다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밝은 무늬 이만큼이 D분의 3L람다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밝은 무늬 사이 간격 다 똑같네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만큼씩 차이나? D분의 L람다씩 차이 난다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찾아보면 여기가 원점 O잖아. 그럼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은 D분의 L람다라고요.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은 D분의 2L람다라고요.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은 D분의 3L람다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요. 그럼 이 간격은 D분의 L람다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해당 단원에서는 공식 2개 배울 겁니다.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델타 X는 이라고 해. 얘를 조금 더 자주 물어봐. 델타 X는 뭐냐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 그럼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이다 라는 거야. 얘들아 두 개 다른 식인 거야. 얘는 경로차 말하는 거고 얘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말하는 거야. 델타는 경로차, 델타 X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는 경로차, 델타 X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얘들아 어두운 무늬도 똑같습니다. 어두운 무늬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1람다,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3람다, 세 번째는 2분의 5람다 될 거잖아. 그러면 역수치에서 똑같이 차이 나는 거는 D분의 L람다만큼 차이 납니다. 될까요? 한번 할까요?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1람다는 D 곱하기 L분의 겹쳐서 Y1 이렇게 두겠습니다.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3람다는 D 곱하기 L분의 Y2. 세 번째는 2분의 5람다에 D분의 L, Y3 이렇게 나타낼 거지요. 자, 그럼 다시 Y1의 크기는 씩 넘어가셔서 D분의 2D분의 L 람다로 표현할 겁니다. 다시 Y2는 씩 넘어가서 3D분의
2D분의 3L 람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Y3는 2D분의 5L 람다로 표현할 겁니다. 그럼 D분의 L 람다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지요.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밝은 무늬 D분의 L 람다만큼 차이 나고요. 어두운 무늬도 D분의 L 람다만큼 차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은 일정합니다. 하나의 단색광에서 하나의 단색광에서. 그리고 단색광을 바꿔야 얘들아. 단색광을 바꾼다는 건 단색광의 파장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야.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짧아집니다. 얘들아, 빨간색에서 보라색,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좁아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D랑 L도 그리고 슬릿 사이의 간격이랑 스크린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데 이때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밝은 무늬 간격은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스크린까지 거리가 넓을수록 밝은 무늬 간격 커지게 된다. 이 식 통째로 외워주면 됩니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는 외워주셔야 되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셔서 얇은 막의 의학 간섭입니다. 끊었다 갑시다. 끊었다 갑시다. 하고 가자. 얘들아, 계속 보겠습니다. 66페이지인가요? 아닌데,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 67페이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굴절률 이야기했던 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까요? N12,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 또는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 이야기했지요. N12는 N1분의 N2이고, 그리고 V2분의 V1이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고, 람다 람다 2분의 람다 1이다. 이게 스넬의 법칙이었지요. 기억이 안 날까요? 자, 얘들아, 이때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V분의 C로 나타냈습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과 해당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비교한 거야. 그래서 진공에서 굴절률을 1이라고 보는 거야. 속력이 빠른 매질이면 빠른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작고, 속력이 느린 매질이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크다. 다시 얘들아. 우리가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 속력과 파장은 비례 관계에 있었잖아. 다시. 매질이 달라질 때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났지요.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파동의 속력 V는 어떻게 표현했지요? T분의 파장 람다 구 또는 F 진동수 곱하기 람다. 얘들아, 나 현기증 날 것 같아. 자, 그래서 매질이 달라질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은 꺾인다, 굴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때 진동수와 주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진동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다른 매질로 들어가도 진동수는 그대로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절이 일어날 때 얘들아, 다른 매질로 들어갔을 때 주기랑 진동수는 일정하기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리고 폭력과 파장은 비례 관계에 있고 폭력과 굴절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 N1분의 N2는 V2분의 V1이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 사인 베타 2분의 사인 베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절대 굴절률 N은 우리가 C는 N 곱하기 V이다 또는 N은 V분의 C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해당 매질에서 폭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잖아. 해당 매질에서 폭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굴절률이 작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가장 빠른 매질, 빛이 가장 빠른 매질은 진공이잖아. 그럼 진공에서는 C는 N 곱하기 C니까 N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도 우리가 거의 진공으로 봅니다. 공기에서 굴절률 1.0023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냥 1이라고 보자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비누막에 입사하였을 때 또는 어떤 특정 매질에 입사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떤 특정 매질의 굴절률이 N이고 공기라는 거야. 그럼 공기에서 입사한 빛이 어떤 매질로 입사하게 되면 느려지겠지요. 굴절각 작아지겠지요. 이렇게 작아지겠죠. 각도도 작아질 거니까, 속력 느려질 거니까, 파장 짧아질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두겠다고, 진공과 거의 같다라고 두겠다고 될까요? 자, 그리고 공기에서의 파장을 람다라고 두겠다고. 그 다음 비누막에서 굴절률을 N이라고 둘게요. 비누막에서 파장을 람다 N이라고 둘게요. 될까요? 그러면 이때 N과 람다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N1 람다 1은 N2 람다 2이다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럼 다시 N 곱하기 람다 N은 그러니까 비누막에서 굴절률 곱하기 비누막에서 파장은 진공에서 굴절률 곱하기 진공에서 파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비누막에서의 파장 람다 N은 N분의 공기 중에서의 파장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굴절률이 N배가 된 거잖아. 굴절률이 N배가 된 거지. 그럼 파장은 N분의 1배가 됐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굴절률과 파장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조금 쉬운데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유감이 얘들아. 다시 지금 굴절률과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 굴절률이 N배가 됐잖아. 그럼 파장은 N분의 1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우리 물리학을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부터는 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개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줄의 속력을 좀 비교해보자. 줄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줄로 설명을 할 건데 줄도 종류에 따라서 파장의 속력이 달라질 거야. 그럼 줄은 가는 줄과 두꺼운 줄 중에 언제 속력이 더 빠를까 얘들아? 얘들아, 가는 줄이 속력이 빠를 것 같아? 무거운 두꺼운 줄이 속력이 빠를 것 같아? 가는 줄이 속력이 더 빨라. 가는 줄이 속력이 더 빨라. 자, 그러면 가는 줄이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은 굴절률은 가는 줄과 두꺼운 줄 중에 누가 더 클까? 두꺼운 줄. 다시 얘들아, 속력과 굴절률 반비례, 속력과 파장 비례란 말이야. 다시 속력과 굴절률 반비례 관계라고요. 지금 속력이 가는 줄에서 더 빠르다면서 그럼 굴절률은 누가 더 클 거라고요? 두꺼운 줄에서 더 클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로 진행할 때랑 두꺼운 줄에서 가는 줄로 진행할 때 두 가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로 진행할 때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진행한다라고 볼 거예요. 봅시다. 가는 줄 있고 두꺼운 줄이 있어 얘들아.
그럼 파동이 가는 줄에서 두꺼운 줄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야. 그럼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항상 일부 반사하고 일부 굴절하잖아. 뭐 일부 굴절했을 거야. 두꺼운 줄 쪽으로. 그리고 일부 반사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겁잖아. 두꺼운 줄이잖아. 그러면 얘가 거의 묶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때 이 두꺼운 줄이 무겁기 때문에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파동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얘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무겁기 때문에. 그럼 얘를 들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얘는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파동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게 무거운 줄이란 말이야. 이 무거운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파동이 이렇게 왔어. 윗방향으로 왔어. 그럼 이 파동이 갈 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정단 반사. 한 번 더 볼게. 반대로. 이번에는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두꺼운 줄에서 얇은 줄 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부 굴절했어. 일부 굴절하고 반사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두꺼운 줄에서 왔기 때문에 가벼운 줄이 너무나도 쉽게 들린단 말이야. 너무나도 쉽게 들려. 그래서 내가 윗방향으로 들면서 왔다면 반대로 갈 때도 윗방향으로 들면서 그대로 간다는 거야. 이것을 자유단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들아. 원리는 이러하고요. 여러분 개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사를 이제부터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반사를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고, 고정단 반사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 또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진행할 때야. 다시 한 번 더.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진행할 때를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해. 느린 매질로 갔을 때를 고정단 반사라고 해. 그럼 이때는 되돌아오는 위상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위상으로 되돌아온다. 반대 위상으로 반사한다. 반면 자유단 반사의 경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을 하는 거야. 속력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을 할 때인 거야. 그럼 이때는 가볍게 들리기 때문에 원래 갔던 방향 그대로 위상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야. 동일한 위상으로 되돌아온다. 위상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구분할 겁니다.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하면 얘네들의 보강간섭인지 상쇄간섭인지 살펴봤잖아. 그러면 이때 윗면에서 반사한 파동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파동의 경로차는 이만큼이니까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이고요.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간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자유단 반사를 했는지 고정단 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위상인지 서로 다른 위상인지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얘들아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이야기할 때 파1에서 같은 위상이라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간섭이고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상쇄간섭입니다. 파1에서 위상이 반대라면 반대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럼 얘네도 똑같은 거야. 여기서 반사를 했을 때 자유단 반사인지 고정단 반사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비누막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파동 일부는 여기서 반사하겠지. 윗면에서.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파동의 일부는 여기서 반사하겠지. 그럼 이 두 파동의 보강간섭인지 상쇄간섭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공기에서 진행하다가 공기에서 비누막으로 진행하다가 반사를 했어. 그러면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진행을 한 거지요. 그럼 이때는 고정단 반사야, 자유단 반사야, 얘들아? 공기에서 비누막. 얘들아, 생각해야 돼. 우린 사람이잖아, 얘들아. 생각해야 돼. 눈 뜨고. 자, 공기에서 비누막이잖아.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이잖아. 그치? 굴절률이 작은 거에서 큰 거잖아. 그러면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그렇지. 고정단 반사하지. 맞아. 고정단 반사하면 위상이 그대로일까? 반대로일까? 반대로야. 오케이. 그래서 이 파란색은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처음 파원에서 위상과 반대가 됐다는 거야. 고정단 반사를 거치면서 위상이 뒤집어진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이때 비누막 아래에서 공기겠지. 다시 여기는 공기. 비누막에서 공기로 진행하다가 반사한 빛은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겠네. 그럼 자유단 반사면 위상이 그대로일까? 반대일까? 그대로. 될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위상이 뒤집혔고 얘는 위상이 안 뒤집혔단 말이야. 경로차는 이만큼이 경로 차이일 거잖아. 얘들아, 원래는 일직선입니다. 원래 일직선인데 내가 너네 눈에 보이라고 이렇게 그린 거야. 경로차는 이만큼이 경로차일 거란 말이야. 그럼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라면 이제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면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얘들아, 이제 파원에서 위상이 반대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얘는 반대의 위상, 얘는 동일 위상이었잖아. 될까? 그럼 이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여야지 보강 간섭이구나 라는 거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될까요? 그런데 얘들아, 아까 비누막에서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파장과 다르다 그랬잖아. 비누막에서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n분의 1배가 된다 그랬지. 굴절률이 n배가 될 때 파장은 n분의 1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몇 파장이 들어가는지를 봐줘야 돼. 다시 볼게요, 얘들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구나. 여기까지 될까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로차 대신에 광경로차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광경로차. 광경로차는 몇 파장이 들어갔는지를 고려를 하자는 거야. 몇 파장이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 이때 우리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2분의 람다 n인 거잖아. 비누막에서의 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인지 반파장의 짝수배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식 그대로 풀어도 되고 광경로차로 설명해도 되는데 둘 다 보여줄게. 광경로차를 우리가 델타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값은 2분의 람다 n이니까 얘들아, 람다 n이니까 n분의 람다지요. n분의 람다. 2분의 1 곱하기 n분의 람다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될까요? 그럼 이 값이 한 변의 길이가 d라고 했을 때 2d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2d는 2분의 1 n분의 람다 곱하기 2n 플러스 1이면 보강간섭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근데 여기 이 n분의 1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 값은 2nd가 되겠지요. 2nd. 이것을 이제부터 광경로차라고 할 거야, 얘들아. 광경로차. 다시. 광경로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경로차는 내가 델타 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광경로차, 델타 n. 그러니까,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파장이 몇 배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굴절률이 n인 이 매질 안에 파장이 몇 개인지를 고려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건 거잖아. 여기서 몇 파장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결정될 거니까. 자, 그러면 광경로차 델타 n은 2d 곱하기 n만 해주면 돼, 얘들아. 굴절률만큼만 곱해주면 돼.
이해될까요? 이 값은 2분의 람다 2n 플러스 1이다 로 표현해 주는 거야. 어렵잖아요. 우린 이것만 외워주면 됩니다. 이것을 광경로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나왔니? 라는 게 궁금하다면 얘에다가 n분의 람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n분의 람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원래 델타는 2D였잖아, 경로차는. 델타 경로차는 2D였고 2D는 2분의 람다 n 2n 플러스 1이었는데 이때 광경로차로 표현하자는 거는 이 경로에다가 굴절률만 곱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파장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상세간섭도 봐야죠. 상세간섭도 우리가 경로차로 보면 델타는 2분의 람다 n 곱하기 2n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 같이 광경로차로 표현할게요. 델타 n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얘들아? 우리 같이 2d 곱하기 n 될까요? 이꼴 2분의 람다 2n 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게 광경로차야 얘들아. 광경로차. 광경로차는 실제 경로에다가 굴절률만큼 곱해주면 우리가 이 파장 다시 계산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서 이 계산이 더 일반적입니다. 광경로차를 이용하는 게. 자, 그 다음 세워진 비눗막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얘들아. 세워진 비눗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께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광경로차 또는 경로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될까? 얘들아 거의 다 했어. 여기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회절까지만 할게. 회절 볼게. 68페이지 회절 볼게. 얘들아 회절이랑 간섭이랑 늘 짝꿍지어서 나오는데요. 회절과 간섭이 늘 연결지어서 나오는데요. 회절은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은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회절은 파동만이 갖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밖에서도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이 좁은 틈을 향해서 내 음파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자의 경우에는 회절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입자의 경우에는 물질의 이중성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회절은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 슬릿에서 이제 빛의 회절을 볼 겁니다. 앞에서는 이중 슬릿에서 빛의 회절을 봤단 말이야. 그럼 이중 슬릿에서는 두 개의 구멍에서 발생되는 빛이 각각 경로차에 따라 보강간섭을 일으키는지 상쇄간섭을 일으키는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다니엘 슬릿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야. 얘들아 사실 구멍 되게 작아. 구멍 되게 작은데 오버해서 그린 거야. 사실은 구멍 되게 작아. 그래서 이 작은 구멍에서 나온 빛들이 하나의 빛이 나오지만 각각을 우리가 파원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각각을 파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 이 빛들 하나하나가 보강간섭을 일으키는지 상쇄간섭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다가 스크린 위치시킬 거고요. 그럼 스크린에서는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들을 다 합성해서 보강 또는 상쇄간섭을 일으키겠다. 그럼 경로차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경로차 델타는 d sin 세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슬릿의 크기를 A라고 하는 거야. 다니엘 슬릿 구멍의 크기를 지름을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임의의 지점 P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델타는 A 곱하기 sin 세타이다 또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다 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때 경로차 A sin 세타, A 탄젠트 세타 아까랑 과정 똑같아서 얘들아
탄젠트 세타는 A 곱하기 L분의 X와 같이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강간법, 상쇄간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얘 자체를 너무 많은 전파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딱 절반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딱 절반으로 나눠서 얘가 만드는 파원이랑 얘가 만드는 파동이랑 각각 맞춰봤을 때 위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세 개의 지점 A점, B점, C점이라고 할게요. A점, B점, C점 세 개의 지점이 있을 때 이때 A가 임의의 지점 P에 만드는 위상과 B가 P에 만드는 위상, C가 P에 만드는 위상을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만일 내가 A가 P에 만드는 위상과 B가 P에 만드는 위상이 서로 반대라면 그럼 다시 얘들아, B가 P가 만드는 위상, P에 만드는 위상과 C가 P에 만드는 위상이 서로 또 반대겠지요. 이해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스크린의 임의의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위상, B가 만드는 위상, C가 만드는 위상을 찾아본다는 거야. 근데 A가 P점에 만드는 위상과 B가 P점을 만드는 위상이 반대래. 그럼 A 바로 아래 있는 지점이 P점을 만드는 위상과 B 바로 아래 있는 지점이 P점을 만드는 위상도 또 반대겠지. 그 바로 아래도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이 반대겠지. 그 바로 아래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도 반대겠지. 그러면 이때 B랑 C가 만드는 위상도 반대겠지. 그럼 전부 다 반대가 된다는 거야. 2등분을 했을 때. 얘랑 얘가 반대이기만 한다면 얘랑 얘도 반대일 거고 그 중간 얘랑 얘 비교해도 반대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가 P에 만드는 위상과 B가 P에 만드는 위상이 반대일 때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다시 얘들아,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씩 대칭적으로 사라지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A가 P에 만드는 위상과 B가 P에 만드는 위상의 경로차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이 표현할 수 있지요. 또는 2분의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지요. 되겠습니까? 다시 이 값을 2분의 A 곱하기 L분의 X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반파장일 때, 2분의 람다일 때, 그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첫 번째 상쇄 간섭 이렇게 찾은 거야, 얘들아. X 지점 찾아서.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정의를 할게. X1이라고 정의를 할게. 그럼 따라서 이때 X1의 크기는 시타 넘겨서 2분의 없애버립니다. 그럼 X1은 A분의 L 람다이다. 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쇄간법은 어떻게 찾을까, 얘들아? 두 번째 상쇄간법. 세 번째 상쇄간법. 얘를 4등분을 합니다. 6등분을 합니다. 8등분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4등분을 해서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도 반대겠지.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도 반대일 거고 얘랑 얘가 만드는 위상도 반대겠지. 다 소거된다는 거야. 그래서 2등분, 4등분, 6등분, 8등분, 10등분 이렇게 나갔을 때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4분의 A 곱하기 L분의 X2는 2분의 람다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또 반파장만큼 차이나 여기서는 또 반파장만큼. 그럼 이 값을 이용하면 X2는 넘어갑니다. X2는 어딨니? A분의 2L 람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6분의 A, L분의 X3는 2분의 람다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된 식을 만들어 주시면 2N분의 A 곱하기 L분의 X는 2분의 람다이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X의 크기는 A분의 N, L, 람다이다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분의 L람다 A분의 2L람다 A분의 3L람다 A분의 4L람다 이렇게 상쇄간섭이 나타나는 지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강간섭은 어떻게 찾냐면 사실 사이사이 있을 건데 보강간섭은 어떻게 찾냐면 3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3등분. 3등분을 해주시고 개념은 똑같이 갑니다. 하나, 둘, 3등분을 하고 얘랑 얘가 상쇄간섭 일으켜. 그리고 얘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 다음 5등분 합니다. 4 플러스 1, 6 플러스 1, 7 플러스 1 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쇄간섭 또는 보강간섭 일어나는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일어나는 지점들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래서 중앙에 밝은 무늬 폭은 위아래로 어두운 무늬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어두운 무늬가 있는 지점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밝은 무늬 중앙에 이 밝은 무늬의 두께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까지의 간격의 2배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얘들아 전부 다 똑같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A분의 L람다인 지점에서 일어나지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A분의 2L람다인 지점에서 일어나지요. 세 번째 어두운 무늬 A분의 3L람다인 지점에서 일어나지요. 그럼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은 A분의 L람다로 똑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근데 정중앙에서는 여기 A분의 L람다, 여기 마이너스 A분의 L람다인 거지. 그럼 밝은 무늬의 두께는 A분의 2L람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만큼의 거리는 A분의 2L람다로 표현되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밝은 무늬의 폭 D는 2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다. 델타 X는 A분의 L람다. 그럼 이 중앙의 무늬 폭은, 밝은 무늬 폭은 파장 길수록 슬립의 폭이 작을수록 넓어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이죠,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델타 X는, 왜 정리 안 했지? 델타 X는, 따라서 델타 X는 A분의 L람다. 아까는 B분의 L람다였잖아, 얘들아. 이때 D 대신에 이 슬릿의 구멍 크기로 들어간 거야. 슬릿의 지름 크기. A분의 L람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가운데 밝은 무늬의 크기는 D는 2 델타 X로 표현되고 이 값은 A분의 2L람다이다 라고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A분의 2L람다.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중앙에 밝은 무늬 크기가 크다. 그 다음 마지막 분해 능입니다, 얘들아. 분해 능이 좋아야지 우리가 물체를 잘 볼 수 있어? 나빠야지 잘 볼 수 있어? 좋아야지. 분해 능이 좋다는 건 파장이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얘들아.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이 좋아. 왜냐하면 얘들아, 다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랬죠.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회절이 안 일어나야지 분해능이 좋아. 우리가 현미경에서 작은 물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물체의 크기보다 더 짧은 파장이 필요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고 더 잘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고 잘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해능 좋다, 파장 짧다.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두 물체를 잘 구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리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때 두 별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별에서 온 빛이 회절하겠지요. 회절하면서 상이 겹쳐 보인다. 그래서 구경이 클수록 회절이 덜 일어난다. 구경이 클수록 틈이 넓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회절과 분해능은 반대야.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지 분해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지 분해능이 좋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 좋다.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 좋다.
자, 그 다음 홀로그램입니다, 얘들아. 홀로그램.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한다. 경로차가 있다. 그래서 두 레이저 빛이 간섭 일으키면서 3차원 영상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을 홀로그래피로 구현된 3차원 영상 이미지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두 가지 나타나 있는데 간섭과 회절 나타나 있습니다. 레이저 빛을 반투명 거울로 분리합니다. 얘들아, 반투명 거울은 뭐냐면 거울은 원래 빛을 반사하잖아. 그럼 반투명 거울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시키는 것을 반투명 거울이라고 합니다. 반투명 거울. 그래서 분리하여서 거울에서 반사된 빛 기준광과 물체의 빛과 관련된 물체 사진이 건판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경로 차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로 차이 만들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달라짐으로 물체 표면에 깊이 정보가 담긴 간섭 무늬가 사진 건판에 기록된다. 그 다음 회절입니다. 기준광과 물체광의 간섭 무늬가 기록된 사진 건판에 기준광과 진동수가 동일한 레이저 빛을 비추었을 때 이때 미세한 간섭 무늬들 나타나고 회절 격자 역할 하여서 빛이 회절한다, 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절한 빛이 휘어진 빛이 간섭하여 원래의 3차원 이미지가 재생되더라. 그래서 홀로그램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지폐, 위조 방지, 표식 또는 문화, 전시, 공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더라. 한 문제만 풀까요? (78페이지) 8번 문제 풀겠습니다, 얘들아. 78페이지 8번 문제. 얇은 막이 있잖아, 얘들아. 얇은 막. 그럼 아까처럼 광경로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경로차. 볼까요? 자, 얘들아, 정답 1번 되겠고요. 기억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에서, 즉, 우리가 어떤 특정 물질을 갖다 대지 않은 상태에서 정중앙에서 경로차 0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지요. 자, 그럼 니은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의 상황에서 이야기할 건데, 나의 상황에서는 S1 바로 앞에 얇은 막을 두었단 말이야. 얇은 막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처럼 비눗막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파장의 길이가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굴절률이 다른
물체를 끼워 놓았을 때는 우리가 경로차가 아니라 광경로차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매질의 굴절률이 n이라고 했으면 이 안에는 n분의 람다의 파장을 가지게 될 거잖아. n은 무조건 1보다 크단 말이야, 얘들아. 공기 중에서 진공에서 1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n분의 람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서는 파장이 짧아졌잖아. 그럼 파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원래 파장의 길이가 이만했는데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 거라고요. 그럼 이 안에 파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정중앙에 가장 밝은 무늬가 나타났던 이유는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이와 같이 얇은 막을 올려두게 되면 가장 밝은 무늬를 나타내는 지점, 즉 경로차가 0인 지점은 5점보다 위에 나타날까 아래에 나타날까? 위쪽에 다시 나타나야겠지. 위쪽에 나타났을 때 이때 S1에서부터 더 많이 파장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많이 파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S2에서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된다고요. S1의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 앞쪽에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경로차가 광경로차가 길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S2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경로차가 길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5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야. 얘가 정중앙에서 만나면 똑같은 길이를 왔을 때 얘가 2파장일 때 얘는 4파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밝은 무늬는 5점보다 더 위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리은번 델타 X 밝은 무늬 사이에 간격 물어봅니다. 얘들아 델타 X는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되죠? D분의 그렇죠? L 람다입니다. D 변합니까 얘들아? 가와 나에서 안 변합니다. L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람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빠져나오고 나서는 안 변한단 말이야 얘들아. 공기 중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것은 광경로차만 달라진 거야. 그래서 밝은 무늬의 중심만 달라진 거야. 진공에서의 파장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D분의 L 람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밝은 무늬 사이 간격 그대로 유지됩니다. 될까요? 끝. 오늘 얘들아 다음 주에 광전효과 할 거야. 오늘 78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너네 보강간섭과 상세간섭 개념 정도는 읽어오기로 했지 않아?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 얘들아? 광전효과도 우리 배웠던 개념이라서 좀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광전효과. 안 읽어올 거지, 말해도. 안 읽어올 거지. 다음 주에 광전효과랑 터널효과랑 합시다. 양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친구들. 과제, 숙제, 테스트